어, 이제 요즘에 유방암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 CDK4/6 억제제를 어,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이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CDK4/6 억제제가 어떻게 처방이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CDK4/6 억제제는 임넨스, 키스칼리, 버제니오 이 세 가지가 현재 승인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임넨스가 가장 먼저 승인이 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임넨스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방암 치료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유방암의 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유방암의 아형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양성, 삼중음성 유방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세 가지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헐투 유전자 이거를 이제 ER, PR이라고 약자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필수 검사 세 가지가 되겠고요. 이 검사들에 따라서 이렇게 아까 세 가지 A형으로 나누게 되겠고,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 가장 많습니다. 70%, 다음에 헐투 양성이 15%, 삼중음성 유방암이 15%. 그래서 오늘은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CDK4/6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DK4/6 억제제를 들어가기 전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치료에서 그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그려보느라고 그려봤는데 좀 복잡하죠, 그죠? 예. 우선 유방암 세포가 여기 있고요. 유방암 세포를 어, 이렇게 유방암 세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유방암 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프로그레션하게 하는 인자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데 이건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 이런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이제 진행을 촉진한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과연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억제를 시킬 것인가라는 게 결국은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우선 뇌에서 LHRH, LHFS 이 굉장히 이제 의학적인 이제 약자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뇌에서 난소에 어떤 자극을 가하는데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도록 자극을 가합니다. 그 자극이 LHRH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호르몬, 그 다음에 LHFSH,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도록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런 자극이 나와서 난소를 자극하게 되겠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이제 유방암 세포가 성장을 하고 다른 데로 퍼져나가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뇌에서 이런 이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나오도록 하는 거를 반대하는 작용을 하는 게 이걸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게 GnRH라고 하는 어, GnRH 아고니스트, GnRH 작용제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졸라덱스가 되겠고 이 졸라덱스를 쓰게 되면 이런 이제 뇌에서 난소를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게 되고 이제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난소 자체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끔찍한 얘기가 되겠지만 난소를 제거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방암 세포를 또 치료를 하게 되겠고 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소의 기능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호르몬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난소를 제거하거나 억제를 하는 거겠고 이 난소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GnRH 작용제를 써서 뇌를 억제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폐경 전 여성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폐경 후 여성은 어떻게 되느냐? 폐경 후 여성은 아래쪽에 보면 지방 조직과 부신, 우리가 부신이라고 하면 신장에 조금 위에 있는 붙어 있는 기관을 말하는데 그 조직에서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드로겐이 나오면 이 안드로겐이 바로 여성 호르몬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안드로겐이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데 그게 아로마타제라고 하는 이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제 유방암 세포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 세포를 이제 촉진을 해서 유방암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는 방법이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아리미덱스나 페마라, 아로마신 이런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쓰면 어,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이렇게 이 효소가 바뀌는 거를 호르몬이 바뀌는 걸 우리가 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치료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위쪽은 폐경 전 여성에 해당되는 거겠고 아래쪽은 폐경 후 여성의 그 호르몬 치료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유방암 환자들의 호르몬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호르몬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CDK4/6 억제제 작용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이런 그 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G1기, S기, G2기, M기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세포 주기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생겨나서 이제 생장하고 분열하고 없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이제 세포 주기라고 하는데 그 세포 주기를 이렇게 어떤 이제 이 기별로 어떤 이제 그 단계별로 나눠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G1기는 세포 생장, S기는 DNA 복제, G2기는 세포 분열 준비, M기는 세포 분열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 CDK4/6 억제제는 어디에 작용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사이클린 D, CDK4/6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복합체를 이뤄서 G1기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E2F라고 하는 이제 이 단백질과 RB라고 하는 단백질이 딱 달라붙어서 이게 E2F의 작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DK4/6이라고 하는 이 효소가 이 엔자임이 RB를 인산화를 시키면서 RB가 떨어져 나가고 E2F라고 하는 요 유전자, 요 단백질이 아주 자유롭게 되면서 이게 세포 주기의 진행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CDK4/6, CDK4/6라고 하는 요 유전자가 결국은 RB를 인산화를 시키면서 E2F가 세포 주기를 촉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CDK4/6 억제제는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렇게 CDK4/6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주기가 더 이상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딱 중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우리가 암세포가 막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퍼져나가려면 이런 세포 주기가 계속해서 돌아가야지 암세포가 성장, 분열, 그 다음에 진행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CDK4/6 억제제를 딱 여기다가 투여하게 되면 이 세포 주기가 여기서 딱 멈추게 돼서 암세포가 더 이상 생장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사멸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CDK4/6 억제제에 어떤 약제들이 있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넨스, 키스칼리, 버제니오 이런 약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세포 주기는 모든 암세포에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에서 이런 약이 개발이 됐을까요? 자, 보시면 오른쪽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이 여성 호르몬이 아주 풍부히 발현이 되어 있는 암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에스트로겐이 결국은 사이클린 D와 CDK4/6의 이 복합체를 아주 활성화하고 합성하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에서 이러한 CDK4/6 억제제가 아주 작용을 잘 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CDK4/6 억제제가 있고 그 효능들이 과연 어떤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이제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가 있죠. 이제 1차 치료제라고 하면
다른 항암제, 다른 호르몬제를 쓰기 전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쓰는 약제를 말하고 1차 치료제에 실패한 경우에 쓰는 약을 이제 2차 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 첫 번째 칼럼에 연구명이 나와 있고 어떤 연구에서 이 결과들이 도출이 됐는가. 그 다음에 CDK4/6 억제제는 단독 투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병합제인 호르몬제를 같이 투여를 하는 게 효과가 좋고 이제 그러한 연구 디자인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 호르몬제가 있고 보시면 병합 호르몬제에 페마라가 주로 많이 병합이 됐고요. 1차 치료제는 주로는 이제 페마라와 병합이 되어 있고 2차 치료제는 파슬로덱스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마라와 임넨스를 만약에 병합을 하게 되거나 또는 페마라와 뭐 키스칼리 또는 NSAI라고 하면 이거는 이 병합 호르몬제 중에서 이 페마라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병합제를 쓰게 되면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항암제의 효능을 평가하게 되는 이런 지표, 우리가 지표 중에 하나를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임넨스나 이런 키스칼리, 버제니오를 사용하지 않고 호르몬제 단독을 썼을 때는 한 10개월, 14개월, 뭐 13개월 이런 정도에서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러한 CDK4, 6 억제제를 투여하게 되면 거의 2배로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M이 개월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R은 위험비를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위험비가 0.49에서 0.5 내외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이 진행할 위험을 50%로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능이 뛰어난 약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2차 치료제는 뭐냐 하면 이런 이제 병합 호르몬제를 우리가 레트로졸, 페마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2차 호르몬제인 파슬로덱스를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CDK4/6 억제제를 병합하는 이런 치료제고 보시면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 어떤 거는 뭐 3.8개월에서부터 뭐 9.3개월도 있고 또 긴 거는 12.8개월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는 거기에 모집하는 환자군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효과가 뭐 어느 게 크게 다르진 않다고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의 2배 이상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비도 마찬가지로 0.5 내외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약제를 이제 최근에 많이 처방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부작용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임넨스, 키스칼리, 버제니오라는 약이 있고 각각의 회사가 다릅니다. 임넨스는 화이자 제약에서 시판하고 있는 약이고요. 키스칼리는 노바티스, 버제니오는 이제 릴리 이런 세 가지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개발해서 이제 시판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임넨스는 125mg 이제 정제로 이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3주 복용하고 1주 휴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매일 복용을 하는 게 아니고 왜 3주를 복용하고 1주를 휴약을 하느냐 이런 이제 궁금함이 들 텐데 오른쪽에 대표 부작용이 있습니다. 임넨스는 호중구 감소증이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구내염. 호중구 감소증이 대부분이 다 생겨요. 이게 왜 생기느냐? 임넨스는 CDK4/6 억제제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 세포 주기를 억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영향을 받아요. 일단 암세포가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암세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아주 빨리 이제 어떤 분열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골수 세포들 또는 뭐 입안에 있는 점막 세포들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 모공 세포들 이런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속하는데 특히 그런 세포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중구 감소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유명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대신에 항암제를 썼을 때 호중구 감소증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임넨스를 사용하면
호중구 감소증이 생겼다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한 일주일을 쉬면 회복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일주를 휴약을 하는 겁니다. 대개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는 것과는 달리 이거는 이제 호중구가 이렇게 어떤 세포 주기가 정지해 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독성 항암제처럼 호중구가 완전히 죽어 나가는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구내염도 굉장히 잘 발생하는, 잘 생기는 부작용이 되겠고요. 키스칼리도 비슷합니다.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잘 생기고, 특히 키스칼리는 심전도 이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 키스칼리를 처방을 받게 되면 반드시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 심전도 처방을 할 거고요. 세 번째 버제니온은 설사, 피로, 호중구 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버제니온은 다른 두 가지 CDK4/6 억제제하고는 작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증은 비교적 덜 생기고 대신에 설사, 피로 증상이 굉장히 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버제니온은 설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설사 방지 약을 반드시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넨스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임넨스 처방을 많이 하고 있고, 임넨스가 사실 가장 먼저 나온 약이기 때문에 임넨스에 대한 용법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125ml 가장 높은 단계의 이제 알약을 처방을 먼저 하게 되겠고, 만약에 이제 호중구 감소증이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이제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거나 아니면 구내염이 너무 심하면 이거를 이제 한 단계 감량을 해서 100mg, 75mg 이렇게 감량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요 125mg이 이제 외국 여성, 서양 여성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제 타블렛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사실 체구가 서양 여성에 비해서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용량이 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5mg을 투약을 해보고 만약에 좀 힘들다 싶으면 100mg로 낮춰도 그 효과 면에서는 크게 떨어지진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량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분당차병원에서 사실 제가 CDK4/6 억제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연구, 뭐 가령 이제 Molecular Mechanism of Resistance to CDK4/6 Inhibitors in Breast Cancer에서 요거는 CDK4/6 억제제 내성 기전을 리뷰를 한 논문이고요.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캔서에 이 논문을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했고 자랑스럽게도 이 논문이 2018년, 2019년에 이 저널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페이퍼로 선정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논문의 내용이 충실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2018년 6월 달에 대한암학회에서 CDK4/6 억제제 내성 전임상 모델 제작을 완성한 포스터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 2019년 12월 달에 미국의 샌안토니오 유방암 컨퍼런스, 이거는 유방암 컨퍼런스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CDK4/6 억제제 내성과 면역 시스템의 관련성을 규명한 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차병원에서 이 CDK4/6 억제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도 처방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CDK4/6 억제제 스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